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말이 됩니까?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강대국 4위라니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강대국의 기준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 기준을 비틀고 있습니다. 27년 전 IMF로 완전히 무너졌던 그 나라가 말입니다. 거리에 실업자가 넘치고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었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4위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상승 속도, 과거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복합적 발전. 영국 출신 국제전략 분석가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과연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실체는 어떠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영국을 넘어섰다고요? 제국의 심장, 산업혁명의 발상지, 해가 지지 않던 나라를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손에 힘이 풀렸으니까요. 28년간 국가력을 분석해왔습니다.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마커스 블랙우드, 영국 출신 국제전략 분석가입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전쟁학 박사를 받았죠. 나토 협력연구위원 국방성 자문역을 역임했습니다. 40개국 이상을 직접 조사해왔죠. 그런 제가 종이 한 장 앞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세계 4위 강대국, 일본 추월, 영국 추월, 프랑스 추월. 28년 동안 이런 보고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료 데이비드였죠. 마커스, 봤나? 한국이 영국보다 위래. 하, 이게 말이 되나.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억지로요. 하지만 웃음이 어색했죠. 데이비드는 계속 떠들었습니다. 분명 통계 오류일 거야. 한국이 뭔데? 삼성 하나 잘 나간다고 강대국이 되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불편했죠. 28년간 단련된 직감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검색했죠. 화면에 뜬 숫자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점유율 70%, 3나노 공정 양산 가능 국가는 세계에서 단 2곳, 한국과 대만뿐이었죠. 영국은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방산 수출, 폴란드에 전차를 팔았습니다. 중동에 미사일을 수출했죠. 유럽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파는 나라가 되어 있었죠. R&D 비중 4.5%.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영국은 2%대에 머물러 있었죠. 절반도 안 됐습니다. 모든 숫자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였죠. 한국은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거리에 실업자가 넘쳤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죠. 주부들이 금반지를 들고 은행에 줄을 섰습니다. 나라를 살리겠다고요. 그로부터 27년. 그 나라가 세계 4위 강대국이 되었다고요.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다리, 오래된 건물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달라 보였습니다. 낡아 보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내렸죠. 직접 보겠다. 진실은 현장에서만 드러난다. 나는 한국으로 간다. 다음 날 데이비드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간다고. 정말인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뭘 확인하려고? 저 보고서가 엉터리라는 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자네도 결국 진실을 보게 될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출발 전날 밤 서재에서 오래된 지도를 펼쳤습니다. 대영제국 시절 세계 지도였죠. 붉은색이 지구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우리는 그렇게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런던 지하철은 100년 전 설비로 버티고 있죠. 인프라는 낡았고 젊은이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건가? 저는 그 생각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내 분석이 틀린 적은 없습니다.
28년간 단 한 번도요. 한국에 가서 직접 보면 됩니다. 저 보고서가 과장이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런던이 점점 작아졌죠. 템스강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국. 과연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이 제 28년 커리어를 뒤흔들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죠. 내 세계관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멈춰버렸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이었죠.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로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 때문이었죠.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자동 입국 게이트가 보였죠. 여권을 대고 얼굴을 인식시켰습니다. 3초. 단 3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죠. 런던 히드로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히드로 공항을 떠올렸습니다. 줄이 끝없이 이어지죠. 30분은 기본입니다. 운이 나쁘면 1시간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느릿느릿 움직이고 시스템은 수시로 멈추죠. 그런데 여기는 3초였습니다. 3초요. 수암을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벨트가 이미 돌아가고 있었죠.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분. 비행기에서 내린 지 8분 만에 짐을 찾은 겁니다. 히드로에서는 30분을 기다려도 짐이 안 나올 때가 있었죠. 분실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와이파이를 연결했죠. 무료였습니다. 속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500메가. 영국 집에서 쓰는 인터넷보다 빨랐습니다. 공항 무료 와이파이가요. 도착 5분 만에 나는 내가 가진 기준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항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이 빛나고 있었죠.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선명했고 동선은 직관적이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었죠. 이건 공항이 아니다. 하나의 국가 시스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가 펼쳐졌죠. 깔끔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있었죠. 숙소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거리를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멈춰버렸습니다. 여성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요. 이어폰을 꽂고 느긋하게 걷고 있었죠.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죠. 마치 대나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불가능한 장면이었습니다. 런던 밤거리를 떠올렸습니다. 여성 혼자 걷는 건 위험하죠. 소매치기가 흔하고 강도 사건도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저도 밤에는 조심합니다. 28년간 40개국을 다녔지만 어둠은 늘 경계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거리가 밝았습니다. 가로등이 촘촘하게 서 있었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죠.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죠. 방에 들어서는 순간 또 놀랐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이 완벽했죠. 와이파이는 당연히 초고속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최적화되어 있었죠. 영국의 B&B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영국 숙소는 난방이 안 되거나 와이파이가 끊기거나 뭔가 하나씩 문제가 있었죠. 여기는 완벽했습니다. 짐을 풀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배가 고팠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24시간 영업이었습니다. 도시락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삼각김밥, 샌드위치, 컵라면. 종류가 끝이 없었습니다. 생활용품도 완비되어 있었죠. 충전기, 세면도구, 양말까지.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2초 만에 결제가 끝났죠. 저는 도시락을 들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죠. 메모를 남겨야 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죠. 이 나라는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런던과 너무 달랐습니다. 영국은 시스템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죠. 관료주의 노후화된 인프라, 느린 서비스. 우리는 그걸 전통이라고 포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었죠.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곳은 이미 2035년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공항과 거리와 편의점밖에 못 봤죠. 그런데 벌써 이 정도입니다. 내일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불안했습니다. 아니, 두려웠죠. 내 세계관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거리로 나섰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로 했죠. 국가의 수준은 인프라에서 드러납니다. 28년간 40개국을 조사하며 배운 철칙이었죠.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멈춰버렸죠. 정류장이 밀폐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죠. 천장에서 쿨링 미스트가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냉방 시스템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런던 버스 정류장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오면 그냥 맞아야 합니다. 여름에는 땀을 흘리며 기다리죠. 겨울에는 얼어붙은 채로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냉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요. 의자에 앉아봤습니다. 온열 기능이 있었죠. 겨울에는 따뜻하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와이파이도 연결됐습니다. 무료였죠. 정류장 하나에서 이미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직장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가 통했죠. 이 정류장 대단하네요. 서울은 다 이런가요? 직장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 대단하냐는 표정이었죠. 서울은 거의 다 이래요. 원래 이런 거 아닌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모든 걸 당연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죠. 2분 30초. 1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런던 버스는 시간표가 무의미합니다. 10분 기다려야 할 버스가 30분 후에 오는 건 일상이죠.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내부가 깨끗했죠.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적당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가 정돈되어 있었죠. 차선이 선명했습니다. 신호체계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환승이 매끄러웠죠. 안내 표지판이 직관적이었습니다. 헤맬 필요가 없었죠.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죠. 안전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3분 간격이었죠. 정확했습니다. 런던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150년 역사를 자랑하죠. 하지만 그건 뒤집어 보면 150년 동안 제대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호장애가 수시로 발생하고 에어컨도 없는 노선이 많죠. 여름에는 찜통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완벽했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하고 정확했죠. 영국의 100년 인프라를 한국의 10년 인프라가 압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걸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관찰하고 싶었죠. 보행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죠. 질서정연했습니다. 새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단횡단도 없었죠. 도로를 봤습니다. 차들이 흐르듯 움직이고 있었죠. 경적 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신호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죠. 이건 교통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유기체였죠. 도시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거리에서 드러난다.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죠. 메모를 해야 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한국은 자동차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든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죠. 영국은 전통에 머물렀고 한국은 미래를 설계했다. 나는 그 순간 영국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자랑합니다. 산업혁명, 대영제국, 의회민주주의. 하지만 과거만 이야기하고 있었죠. 현재는 낡아가고 있었고 미래는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죠.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죠. 한국의 국력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정류장 하나, 버스 한 대, 지하철 한 칸.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죠. 이 나라는 미래를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반도체 공장도 방산시설도 보지 않았죠. 그냥 대중교통만 탔을 뿐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검토해야 했죠. 지금까지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공항, 거리, 대중교통. 전부 충격이었죠.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저는 분석가니까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 반도체. 메모리 점유율 70%. 시스템 반도체도 급성장 중이었죠. 3나노 공정 양산. 세계에서 2곳만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영국은요. 반도체 산업이 사실상 없었죠. 우리는 설계만 하고 생산은 아시아에 맡깁니다. 핵심 기술이 없는 겁니다. 방산 수출. 한국은 세계 9위였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를 수출했죠. 계약 규모가 수십조 원이었습니다. 중동에도 미사일을 팔고 있었죠. 영국은요.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R&D 투자. 한국은 GDP 대비 4.5%.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영국은 2%대. 절반도 안 됐습니다.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외가 아니라 패턴이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죠. 마커스 어때? 한국이 별거 없더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글쎄 좀 다르더라고. 뭐가 달라? 삼성 빼면 뭐가 있어? 대중교통이 놀랍더군. 시스템이 완벽해. 데이비드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대중교통. 그래서 강대국이야. 버스가 잘 다닌다고. 그게 아니라. 마커스, 자네답지 않아. 28년간 분석해온 사람이. 버스 몇 번 타보고 흔들리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계속 말했죠. 영국이 한국에게 밀릴 리가 없어. 우리가 누군데.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야. 세계 금융의 중심이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야. 그건 과거 아닌가.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 말에 저도 놀랐죠. 뭐라고? 아니, 그냥. 자네 혹시 한국에 홀린 거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죠. 방금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라고요. 영국의 영광이 과거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런던을 떠올렸습니다. 템스강, 빅벤,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빅벤은 수리 중이었습니다. 몇 년째 공사가 끝나지 않고 있죠. 런던 지하철은 여름마다 찜통이 됩니다. 에어컨 설치할 예산이 없다고 했죠. 도로는 폐였고 가로등은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과거를 관리했고 한국은 미래를 설계했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지울 수가 없었죠. 다음 날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디테일을 보기로 했죠. 국가 수준은 디테일에서 들어니까요.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죠. 음향 신호가 울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었죠. 바닥에는 점자블록이 깔려 있었습니다. 런던에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관리가 안 되죠. 점자블록이 닳아서 안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분리수거가 철저했죠. 일반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칸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확하게 분리해서 버리고 있었죠.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담배꽁초가 없었죠. 껌 자국도 없었습니다. 런던 거리와는 차원이 달랐죠.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평화로웠습니다. CCTV가 보였습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치안이 좋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국가란 거대한 시스템이고 한국은 그걸 완성했다.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메모를 꺼냈죠. 수치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해온 건 우리의 자존심이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나는 지금 내 세계관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죠. 영국이 최고라는 믿음, 전통 강대국의 위험, 그것들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라면 진실을 봐야 합니다. 설령 그 진실이 불편하더라도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 한국의 진짜 힘을 확인하자고. 내일은 강남을 가볼 겁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하더군요.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진실을 보자. 그게 내 직업이다.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지하 쇼핑몰로 연결됐죠. 코엑스몰이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지하 도시였죠. 상점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모보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죠.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자 화면이 켜졌죠. 다국어 지원이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원하는 매장을 말하자 길을 안내해줬습니다. 매장마다 자동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줄을 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캔하고 나가면 끝이었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호텔급이었죠. 비데는 기본이었습니다. 손건조기가 최신형이었죠. 바닥에 물기 하나 없었습니다. 충전 스테이션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무료였죠. 휴식 공간도 넉넉했습니다. 여긴 상업 공간이 아니라 기술 생태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가로 갔죠.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죠. 시스템이 있었으니까요.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터치했죠. 메뉴가 떴습니다. 사진과 가격이 선명했죠. 원하는 걸 고르고 결제했습니다. 30초도 안 걸렸죠. 번호표가 나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기다렸죠. 화면에 번호가 떴습니다. 음식을 가져왔죠. 직원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결제, 호출. 전부 자동이었습니다. 영국은 아직도 현금을 찾고 있었습니다. 런던 식당을 떠올렸습니다. 직원을 부르고 메뉴판을 받고 주문하고 기다리고 계산서를 요청하고 한 끼 먹는데 1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여기선 자동화가 기본값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일상의 모든 틈에 기술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죠. 강남대로였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죠.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담배꽁초도 껌 자국도 없었죠. 소음이 적었습니다. 경적 소리가 거의 없었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죠. 질서는 힘이다. 이 나라에는 그 힘이 있었다.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는 하천이죠. 가보고 싶었습니다. 도착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춰버렸죠. 도심 속에 자연이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죠.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백로가 날아올랐죠. 주변에 고층 빌딩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하천이 흐르고 있었죠.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더 놀라웠습니다. 미디어 아트가 펼쳐졌죠. 물 위로 빛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었죠. 도심 속 백로. 이것이 선진국이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죠. 한국은 미래도 만들고 자연도 지킨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템스강은 오염되어 있죠. 공원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죠. 우리는 과거 유산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도 자연을 살리고 있었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몰랐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의도다. 설계다. 한국은 미래를 기대가 아니라 현재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질서였죠.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효율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였죠. 나는 처음으로 한국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보았습니다. 거창한 곳이 아니었죠. 쇼핑몰, 식당, 거리, 하천.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이 완벽했죠. 얼마나 앞서 있는가, 이 나라의 일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죠. 한국은 미래 국가다. 그 이상이다. 하지만 아직 핵심을 못 봤습니다. 반도체 공장, 방산시설. 한국의 진짜 엔진을 봐야 했죠. 내일 드디어 그곳에 갑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대됐죠. 내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봐야 합니다. 진실을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삼성 반도체 시설 견학이었죠. 화성에 있는 캠퍼스였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아 방문할 수 있었죠.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죠.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축구장 몇 개 크기였죠. 안내자가 다가왔습니다. 반도체 공정 전문가였죠. 여기가 세계 반도체의 심장입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심장이었죠.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특수 복장을 입어야 했죠. 먼지 하나가 수억 원짜리 칩을 망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스크린에 실시간 생산 현황이 떠 있었죠. 웨이퍼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웨이퍼에서 수백 개의 칩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3나노 공정이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3만 분의 1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공정을 양산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2곳뿐입니다. 한국과 대만이죠. 2곳뿐이라고요. 미국도 못합니까? 일본도요. 독일도요. 네. 연구는 하고 있지만 양산은 못합니다. 양산과 연구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 공장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인공지능. 전부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 반도체의 70%가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지금 21세기의 엔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방산 전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시설이었죠.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멈춰버렸습니다. K2 전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철갑이 빛나고 있었죠. K9 자주포가 옆에 있었습니다. 천국 미사일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죠. 압도적이었습니다. 무기의 위압감이 느껴졌죠.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를 주문했습니다. K9 자주포도 600대 이상이죠. 계약 규모가 수십조 원입니다. 수십조 원이라고요. 유럽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납기가 빠르고 품질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거든요. 벽에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 현황이었죠. 폴란드, 호주, 중동, 동남아시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파는 나라다. 저는 영국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수입하고 있죠. 자체 개발 능력이 약해졌습니다. 방산 산업이 쇠퇴하고 있죠.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왜 이렇게 잘 팔립니까? 안내자가 대답했죠. 신뢰입니다.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고 AS까지 책임집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죠. 신뢰.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신뢰.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였다. 영국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죠. 브렉시트 이후 국제적 위상이 흔들렸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일이 많아졌죠. 기업들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가 수십조 원짜리 계약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영국이 증기기관으로 세계를 움직였듯 한국은 반도체로 21세기를 움직인다. 나는 그 순간 영국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니, 이미 끝나 있었죠. 저만 몰랐던 겁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정의를 다시 써야 했다. 강대국은 땅이 넓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큰 나라도 아니었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 마지막 저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인정해야 했죠. 한국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죠. 이곳이 세계 산업의 심장이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죠. 하지만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국제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죠. 주제는 21세기 강대국의 조건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모였죠. 학생들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도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영국의 국제전략 분석가로서요. 3주간 한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수백 명이 앉아 있었죠.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언론사들이 와 있었죠.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아니었죠. 각오였습니다. 이곳이 미래를 논하는 전선이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눈들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주 전 한국이 세계 4위 강대국이라는 보고서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죠. 영국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영국을 넘어섰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죠. 3주 동안 한국을 봤습니다. 공항, 거리, 대중교통, 쇼핑몰, 반도체 공장, 방산시설. 전부 봤죠.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4위가 아닙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만든 나라입니다. 강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강대국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땅이 넓다고 강대국이 아닙니다. 군대가 크다고 강대국이 아니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데이터가 떴죠. 한국은 반도체로 세계 산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방산으로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죠. 문화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는 28년 경력 중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새로 정의한 겁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이 영국보다 앞섰습니까? 저희는 늘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배웠는데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학생을 똑바로 바라봤죠. 작은 나라라고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아닙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면적이 작을 뿐이죠. 영향력은 거대합니다. 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없이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죠. K-팝 없이 글로벌 음악 시장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 없이 넷플릭스 순위를 채울 수 없죠. 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영국은 과거를 자랑합니다. 한국은 미래를 만들죠. 그 차이가 오늘의 결과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겸손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 강대국이라니 믿기 어렵다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제 말을 듣는 동안 달라졌습니다.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부심이 떠올랐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눈빛이 이 나라의 미래였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포럼이 끝났습니다. 강당 밖으로 나왔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BBC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블랙우드 박사, 정말 한국이 영국을 넘어섰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인데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CNN, 타임스, 르몽드. 기자들이 줄을 섰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영국 전략가 한국의 부상을 공식 인정. 한국, 새로운 강대국 모델로 부상. 서방학자, 영국보다 한국이 앞섰다 선언. 세계가 드디어 진실을 보기 시작했다. 저는 호텔방에서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28년간 분석가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보고서를 썼죠. 하지만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진짜였다. 한국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버블이 아니었죠. 실체가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됐습니다. 내일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전의 저는 아니겠죠.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요. 런던에 돌아왔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내리는 순간 낯설었죠. 3주 전까지 익숙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 보였죠. 입국 심사줄이 길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죠. 시스템이 느렸습니다. 직원들이 지쳐 보였죠. 인천공항이 떠올랐습니다. 3초 만에 통과했던 그 게이트가요.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죠. 도로가 패여 있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죠. 서울의 매끄러운 도로가 생각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었죠. 창밖으로 런던 거리가 보였습니다. 회색빛이었죠.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마커스 블랙우드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옥스퍼드에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도 발표자로 초청받았죠. 주제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재정이었습니다.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학자들이 앉아 있었죠.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연구해온 동료들이었죠.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21세기 강대국의 표준은 한국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당혹스러운 표정들이 보였죠. 저는 3주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죠. 사진을 띄웠습니다. 영상을 틀었죠. 반도체 공장의 규모, 방산 수출의 성과, 도시 인프라의 완성도, 전부 보여줬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프랑스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블랙우드 박사, 정말 한국이 프랑스보다 앞섰다는 겁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 교수가 끼어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유럽의 깊이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사의 깊이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의 역량이죠. 한국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관리하고 있고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들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발전 모델 공동 연구를 제안했죠. 독일 대학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인프라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했죠. 유럽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늘어났죠.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여동생 집에 갔습니다. 조카를 만나러 갔죠. 15살 소년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조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요. 발음이 완벽했습니다. 억양까지 정확했죠. 무슨 노래냐고 물었습니다. K-팝이에요. 삼촌. 요즘 다들 들어요. 조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벽에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책상에는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거야. 네. 친구들이랑 같이 배워요.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 보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래는 저들의 것이다. 영국의 10대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이동이었죠. 세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았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결심을 내렸습니다. 내 여생을 한국 연구에 바치겠다. 저는 28년간 국가력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한 나라는 본 적이 없었죠. 이 모델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세계에 알려야 했죠. 한국형 발전 모델 연구 프로젝트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흐렸죠. 하지만 마음은 맑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강대국은 땅이 아니라 미래를 가진 나라다. 한국은 그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세대의 마지막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진실을 봤으니까요. 3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세계의 기준이죠. 21세기 강대국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됐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무한합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